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회사에서 독서법 강의를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럴 책도 그런 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시장을 접근할 때는 항상 책을 먼저 보는, 또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책하고 영양학자들이 쓴 책을 지금 병행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요. 네트워크에 대한 책 중에 하나 굉장히 얇은 책인데 많이 놀랐습니다. 내용을 보고. 그래서 그 법학자가 쓴 네트워크 마케팅의 한국의 도입 과정을 읽어보고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네트워크에 대한 시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책을 요약을 해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저한테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입하는 시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 그 다단계나 이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원래 8,000불 정도 되는 시장에 진입했을 때 사회적인 인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도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언제 들어왔냐면 한국이 88 올림픽을 할 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올림픽을 그동안 개최했던 국가들이 다 선진국이 했기 때문에 한국이 올림픽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외국인들은 저 작은 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됐나 보다 하고 한국에 진출을 했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그 당시 한국 국민 소득이 4,000불 정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구조라든가 인프라가 안 돼 있다는 걸 알고 외국인들은 다 철수를 했는데, 문제는 일본하고 미국의 유학생들은 현지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굉장히 급성장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물고 늘어진 거죠, 속된 말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면서 법규나 제도가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너무 문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단속령을 내려서 당시 한 2,000개 업체가 검찰, 경찰의 수사를 받고 감옥 가고 난리가 난 거죠. 굉장히 심각한 이미지가 훼손된 게 이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대서특필을 했었고요. 근데요, 저는 이 말에 놀랐습니다. 93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트워크회사 다단계를 다 때려잡으라 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3년 앞선 1990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 연두교시에서 다단계 산업을 언급을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이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시했던 그 내용이 원고가 돌아다니던데, 뭐냐면 대통령 말씀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반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해주는 여성들, 노인들, 장애인들 700여만 명이 다단계 산업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더라.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취업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네트워크 다단계 회사를 통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거를 잘 하셔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으면 좋겠다. 나라에서 세제 지원, 정책 지원 할 테니까 열심히 하셔라. 우리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그때부터 전 세계를 장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메이가 올해 한국 진출 30년이잖아요. 딱 역행을 해보면 92년 3년경에 한국에 들어온 거죠. 이런 그 미국의 영향이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너무 이른 도입을 하면서 저질 상품을 고가로 강매하는 문화가 만들어졌고요. 기존 직업을 그만두라 하고 자꾸 이걸 해라, 다단계 해라, 뭐 가둬놓고 시키다 보니까 완전히 망가진 건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의 편견을 양산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식인으로서 문제만 지적할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으로 바람직한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를, 방법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표로 좀 말씀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모든 경제 구조의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 뭐 그 보따리 장사라든가 시장, 오일장 같은 상태에서 슈퍼마켓이 만들어진 게 미국에서 50년대 만들어졌고요.
그게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이 이렇게 쭉 보시면 한국에 들어오는데 보통 20년 차이가 난다고 했거든요. 60년대 백화점 편의점이 만들어져서 일본 거쳐서 한국 들어오는 게 80년대 활성화가 됐고요. 70년대 할인마트, 대형 할인마트가 일본 거쳐서 한국에 들어와서 90년대에 활성화가 됐습니다. 80년대 미국의 홈쇼핑 통신 판매 다단계가 일본 거쳐서 한국의 2000년대 활성화가 되는 게 정상적인 순서였다는 거죠. 기존의 다른 유통은 다 그렇게 됐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은 거죠, 사실은. 보시면 클린턴 대통령이 90년에 연두교실을 하고 이게 글로벌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거쳐서 한국은 2000년대에 이렇게 오는 게 맞았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이렇게 오질 않고 이리 온 겁니다. 변종 다단계가 80년대에 왔고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다단계 단속령을 내렸는데 특이한 거는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4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나니까 들어오는 네트워크 회사들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부랴부랴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법규 안에다가 다단계를 합법화를 시킵니다. 법 제도 하에 다단계가 합법이라고 공식적으로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93년에 그렇게 불법 다단계다 문제 있다 사기꾼이라고 떠들던 언론들이 95년도에는 다단계 합법이다 유통의 정상적인 시스템이란 보도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아시면 좋은데요. 다단계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다단계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차이는 다단계는 판매자를 복제하는 거랍니다. 나도 판매자고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판매할 사람을 복제하는 게 다단계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를 복제하는 거랍니다. 저도 소비자고 다른 사람도 소비자일 뿐이라는 거죠. 들고 판매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은 본사가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을 올려놓으면 그냥 소비를 할 뿐이고 다른 소비자만 복제하면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편해진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가 굉장히 제가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이걸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전통 유통은 간접 유통이죠. 100%. 생산자가 20% 정도 먹고요. 총판, 도매, 소매업자가 80%를 독식을 했습니다. 이게 전통 유통 방식입니다. 월마트 제가 최근에 어디 그 책을 보다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월마트 창업자 샘 올튼의 자식이 3명이 있는데요. 그 3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219조 원이랍니다. 219조 원.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이요. 3,7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눠봤습니다.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 3,800만 원으로 나눠봤더니요. 월튼 이 유통업자들이 575만 명분의 연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수익을 간접 유통을 하는 총판 도매 소매업자들이 먹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대표적인 유통업자가 월마트였다면요. 아마존이 신생 유통의 세계적인 강자잖아요. 제프 베조스는요. 혼자 211조 원을 가지고 있답니다. 한국 직장인 556만 명의 자산을 혼자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포브스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증거.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중간 유통에서 너무 많은 걸 먹고 있었다 그동안. 업계 내에서도 그걸 인식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들이 나서서 직간접 유통을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계시듯이 홈쇼핑, 할인마트, 인터넷 쇼핑을 생산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총판 도매 소매가 하던 거를 한 단계만 거쳐서 다른 홈쇼핑이나 할인마트, 인터넷 쇼핑 한 단계만 거쳐서 소비자한테 건너주는 이런 유통이 발전했죠. 최근까지. 그래서 80% 중에
소비자한테 한 25% 할인해서 팔아주고요. 생산자가 55%로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최근까지 발전되고 있고 지금도 많이 이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트워크라는 건 소비자 주도의 직접 유통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구조죠. 생산자 20%에 중간 유통이 55% 가져가던 걸 생산자가 한 20% 더 가져가죠. 그리고 35%를 소비자한테 주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자들이 중간에서 독식하고 있던 걸 소비자가 할인 이득도 없고요. 소비자가 소문 낸 거에 대해서 35% 캐시백을 받는데 구태여 이거를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주는 걸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보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봤더니요. 2019년도에 우리나라 네트워크에서 5조 2천억 정도 매출이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소비자한테 간 게요. 34.48%가 갔대요. 1조 8천억.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사업하신 분들이 1조 8천억을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편견 때문에 구태여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외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엘빈 토플료가 제3의 물결에서 프로슈머라는 용어를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용어가 돼 있고 생산 소비자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요 이것도 틀린 용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통 소비자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스트리슈머 그냥 제가 만든 신조어인데 내가 유통을 하면서 소비자 역할로 유통을 하면서 그 수익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네트워크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냐면 기존의 유통사업자들이 독식하고 있던 수익을 내가 입소문을 내서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거를 구태여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업이 아닌 부업이라 하더라도 엔잡 시대이기 때문에 부업 중에 하나로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나온 최고의 기회라는 이게 뭐 40-50페이지밖에 안 된 책인데 여기서 제가 얻었던 영감들을 정리해서 강의를 드렸고요. 이제 PM을 하시려면 이런 의사들 좀 양식 있는 의사들이 쓴 건강에 대한 책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연히 보이길래 해놨습니다. 여에스더 박사가 유산균을 1000만 병을 팔았답니다. 1000만 병. 저 여에스더 박사하고 저희 회사가 엄청난 직원들이 특혜를 얻겠지만 우리가 직접 유통에 나선다면 저 수익의 상당수는 우리의 수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에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을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책도 쓰고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15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큰 자본 안 들어가죠. 점포 안 얻어도 되죠. 출근 안 해도 되고요. 채용을 안 해도 되고 사장님들한테 일이 힘들어요. 직원이 힘들어요. 그러면 100% 직원 관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네트워크는 채용할 필요도 없고요. 해고하는 것도 힘듭니다. 해고 잘못하면 노동부가 제소하니까요. 상사도 없죠. 부하도 없죠. 네트워크 회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도와야 되니까요. 또 잡무가 없습니다. 딱 돈 버는 일만 하고요. 재고 전혀 관여하지 않죠. 배송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회계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3.3% 떼고 다 주니까 우리는 회계 처리에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학력, 성, 뭐 나이 이런 차별 전혀 없죠. 자기가 능력이 있는 만큼 수익을 가져가고 또 수익의 한계도 없습니다. 또 정년도 없죠. 이 15가지 매력 외에도 5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인세가 나오고요. 연금이 나오고 상속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직급이 되면 여행권도 나오고요. 어느 정도 직급만 되면 렌탈비도 나오죠. 거기에 저는 이런 자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자유,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되면 경제적 자유도 생기는 것 같고요. 보기 싫은 사람 안 만나도 되고 상사가 지배했던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요. 사회 편견이라든가 가족의 반대 뒤에 아주 작은 편협한 가슴을 가지고 거기에 막혀서 뒤에 있는 기회를 못 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 안 됐지만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먼저 거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인이 돼서 이 사회의 벽이라든가 가족의 벽 너머에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거인이 된다면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제 어깨 위에 올라서 저와 같은 시야를 가지고 좋은 기회를 보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